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첫 아이 막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십수년 모아가지고 드디어 꿈인 내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투자금을 전부 부동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은 저희 살 집이고요. 이제부터 돈 모아서 투자는 다른 걸로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를 고민 안 하고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후보군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라운드 1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저렇게 빠르게 시장이 확장된다는 건 부동산을 한 번 취득하면 우리가 평균 10년 좀 안짝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내가 그걸 되팔기 전에 저 휴머노이드 세상을 고려하면서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박종우 교수님의 발제를 양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발제를 맡게 된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권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함께 불러 닥칠 AI 시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이런 기술과 이것을 기반으로 한 경제 산업 구조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수도권을 그래도 가시적인 범주 안에서 수도권 부동산을 공략하시려는 많은 어떻게 보면 MZ 세대들,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을 그래도 초창기에 시작하고 있는 이 신혼부부들에게 좀 많은 시사점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번에 그 대선 기간 중에도 어느 쪽 정당이든 간에 의원님들 몇 분이 찾아와서 이 나름대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조언해 줄 거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런 표현을 하나 해드렸어요. 저 공식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부동산을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을 죄악시하는 거는 우리 기성세대가 할 일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의미 있는 투자 수익을 거두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자금이 커지거나 아니면 투자 수익률이 높았을 때 투자 수익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저 둘 중에 하나는 올라가야 투자의 수익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국가 경제 성장률이 0%대까지 주저앉아 있는 상황에서 국가 경제 성장률이라는 건 그 나라 안에서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장률의 썸이거든요.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 지금 뭘 투자해서 어디서 이례적으로 나올 거예요. 가게해서 사업해서 또 주식 투자해도 사실 이제 정말 놀라운 투자 성과를 거두기가 수익률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투자금 자체가 의미 있게 커야지만 투자 수익이 커지는데, 그래서 요즘 양극화가 되고 있는 현상들 중에 하나도 원래 투자금을 크게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투자 수익도 유의미하게 자꾸 거두다 보니까 그것도 양극화 커지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라든가 이제 첫 아이 막 학교 보내려고 하는 그 범주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해서 십수년 모아가지고 드디어 꿈인 내 집장만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동안 모았던 돈을 전부 다 내 집에다 넣어야 되는데, 즉 달리 말하면 투자금을 전부 부동산에 넣어야 되는데, 그 부동산은 저희 살 집이고요. 이제부터 돈 모아서 투자는 다른 걸로 해보려고요. 이렇게 이원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젊은 세대는 당연히 집값이 비싸져서 그동안 모은 전부를 거의, 전부도 아니죠. 대출까지 받아야 되니까 앞으로도 20년은 갚아야 되는데 그 집을 사면서 그게 상승할까요? 떨어질까요?를 고민 안 하고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국가도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라고 하지 않으면 이제는 LH에서 분양하는 건 전부 미분양 난다, 이 소리 나올 수도 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저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력도 아니고 진짜 우리 서민들 그냥 맞벌이에서 집 하나 장만하려는 사람들의 라이프 스케줄을 딱 살펴보니까 집을 투자의 대상으로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돈 내고 오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그분들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서울을 기점으로 해서 상승 후보군으로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라운드 1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붉은색 지역은 앞으로 대세 상승이 우리가 다 아는 지역이고요. 파란색 지역은 좀 오히려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하얀 그림을 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지역들이고, 은혜색으로 되어 있는 건 아직 호재와 악재가 정해지지 않은 이런 부분으로 분류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 붉은색 지역에 약간의 외곽에 있는 지역들이 제가 전통적으로 앞으로도 좀 견조한 상승세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걸 풍성 효과로 설명하신 분들도 앞에서 계셨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그런데 이 AI 시대에 제가 지금 5개 원 중에서 서울의 동남쪽에 있는 대표적인 산업 거점 도시들이 많은 지역들 있죠. 용인, 판교, 그다음에 안성, 화성, 이런 지역들, 수원도 들어간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들 지역들 중에서 일부는 앞으로 우리가 고심을 정말 많이 해야 될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리고 마라톤 세미나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요것 때문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의 규모가 제가 여태까지 산업 분석했던 것들 중에서 저렇게 연평균 성장률이 높았던 인더스트리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연평균 45%씩 성장한다는 건요, 2년 채 안 돼서 2배 이상씩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2032년, 이제 불과 한 7년 남았는데, 7년 정도 지난 뒤에는 이게 거의 이제 슬슬 우리나라 원화로 표시하면 경단 위의 시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저렇게 빠르게 시장이 확장된다는 건 부동산을 한 번 취득하면 우리가 평균 10년 좀 안짝으로 보유하고 있거든요. 결국 내가 그걸 되팔기 전에 저 휴머노이드 세상을 고려하면서 매매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자동차, 가정용 청소 로봇, 완전한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 해가지고 연평균적으로 로봇의 개체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 추시를 보면 이제 2035년이 되면 13억 대가 팔릴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휴머노이드 테마가 한 66개 종류가 되는데, 우리 한국은 완성체 로봇을 직접 공급하는 주체는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서브 섹터를 지금 담당하는 주체로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 로봇 산업이 창궐하면서 그걸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단지, 새로운 산업도시가 형성되는 효과는 우리에겐 직접적으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시작되느냐? 현대차는요, 2종 보행 로봇 아틀라스 올 연말부터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벌써 지난달에 5,000대 구입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아틀라스 5,000대 구입했다는 건 생산직 근로자 5,000명의 자연 감소분이 생겼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안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앞으로 수만 대를 구매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게 조지아 공장에만 투입되진 않겠죠. 당연히 국내에도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슬슬 뭐 얘기하려는지 감 오실 거예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MS가 이번에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구조조정했습니다. 지금 MS는 사상 최고의 매출 계속 갱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회사인데, 아니, 왜 구조조정을 한다? 바로 AI 때문에 저 이번에 5, 6,000명 구조조정하는 인원 중에서 40%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개발자가 필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루틴한 정도의 소프트웨어 짜주는 건 그냥 AI에게 시키면 더 잘하는데 그거 홀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 지금 화면에 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샤오미의 스마트 팩토리, 아마 뉴스에서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 스마트 팩토리가 어떤 컨셉이냐면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리는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저거는 무인 공장이에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어두침침하죠. 저 공장의 닉네임이, 엔지니어들이 저 스마트 공장을 다 만들고 났더니 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우리가 결국 사람이 와서 일하지 않아도 될 무인 공장을 만들었는데 조명을 왜 단 거야? 해서 조명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저 공장의 닉네임이 다크 팩토리예요. 그 실제 사진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자, 정리를 해보죠. 이런 변화 흐름을 저만 목도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중국 갔다 온 바로 한 달 뒤에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갔다 왔었고요. 똑같은 선전 갔다 왔었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최태원 회장님하고 재작년이에요, 벌써. 재작년에 울산에서 AI 시대 왔다. 이거 우리 대비 안 하면 다 망한다면서 같이 포럼했던 게 재작년이에요. 저한테 왜 이거 직접 하시냐 여쭤봤더니, 정말 겁이 날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구현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님이 이번에 용인에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3년 뒤에 완공될지 5년 뒤에 완공될지 또 어떻게 지연될지 모르겠습니다. 완공됐어요. 그러면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또다시 근로자 5천 명, 10,000명 뽑는 게 그 사람의 지향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 변화를 알잖아요. 그렇게 뽑았을 때 우리 가격 경쟁력 어떻게 담보하고 업무 효율도 어떻게 올릴 거예요? 이거는 그 CEO 입장에선 생존과 관련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과연 용인에 있는 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인근에 그 엄청나게 앞으로 수요 늘 거라고 추정해서 그 아파트 단지 지을 거 정말 그거 채워질까? 슬슬 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MS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 대고 해고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IT 회사들이 모여져 있는 데가 판교예요. 그럼 판교 근처의 아파트 단지는 과연 앞으로 누가 얼마나 더 채우고 그리고 판교 앞으로 더 확장한다는 거. 그건 그러면 유의미한 수요를 어디서 창출하는 건가? 전통적인 셈법에서 다른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평택에도 반도체 공장 잠깐 스톱하고 있죠? 그게 대외적인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의 변화와 삼성 내부 전략 전술이 바뀌어서 스톱한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스톱하고 있는 그 사이에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제조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다시 공사 시작했을 때 예전에 그렸던 생산 라인 모습으로 그대로 다시 시작하라고 할까요? 불과 2년 만에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저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 거점 도시들, 안산, 안양, 수원, 용인, 화성, 안산, 맞죠? 화성, 그 다음에 안성, 이런 동탄도 마찬가지고요. 평택까지 다 해서 이런 곳에 지금 큰 부동산 지형도가 바뀔 수 있는 요인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거를 이번에 좀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 AI 중심으로 변화된 어떤 기술 환경을 말씀 주시고, 그게 뭐 일자리나 또 부동산 시장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혹시 코멘트나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먼저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정부의 주된 부동산 정책 방향이 공급 확대입니다. 주택이 부족해. 집값이 올라. 그래서 사기 신도시도 뭐 개발하겠다라는 말을 유세 중에도 했고 하는데,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제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가게 되면 수요자가 줄어든다. 결국 유효 수요, 자금력이 되는 고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신도시 개발하면 10년, 15년 걸리는데 공급 과잉 문제. 그러면 과연 지금 공급을 늘리는 게 옳은 정책일까?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네. 뭐 약간의 화두를 던져드리면요. 그동안 이제 앞으로 신도시를 새로 건립할 때 굉장히 디폴트 값으로 놨던 게 자족 기능이었습니다. 자족 기능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신도시로 성장하기 어렵다가 우리의 그동안 방점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자족 기능으로 많이 불어 넣었던 게 적어도 경기도권에서는 제조 역량을 강화했어요. 전국의 GDP가 각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 제조 비중이 가장 높은 지자체가 경기도입니다. 제조 비중이 가장 낮은 데가 서울이고요. 그런데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떤 거점 지역을 어떤 제조 거점으로 해서 육성해왔다는 건데, 그런데 제조를 그동안 사람이 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로봇과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신도시들 중에서 제조를 거점으로 자족 기능을 생각했고 그게 어느 정도 완비됐고 그것 때문에 아파트를 채웠던 지역은 오히려 그 자족도가 높은 게 하락률을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판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자족률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안타깝게 국토부를 비롯해서 주요 부처에서 자족률에 대한 통계를 공개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걸 교통량이나 이런 걸로 분석해서 좀 보여드릴까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판교가 자족률이 낮다는 건 주말을 보면 알아요. 주말에 사람이 없거든요. 네, 공동화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오히려 판교는 IT 회사들이 정말 AI에게 프로그램 대체해도 실제 판교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회사 다니려고 거기 아파트 살았다가 나 프로그래머로 이제 AI에 대체해서 잘렸어. 야, 서울로 가자. 다른 데로 가자. 이런 수요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지향점으로 생각해왔던 자족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집값 하락의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이런 변수가 돼서 이게 모두가 똑같이 뭐 공급이 부족하다, 수요가 뭐 어떻게 된다가 아니라 지형도가 지역마다 많이 달라질 것 같다. 이게 일단 제가 잠정적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그 굉장히 뭐 날카로운 지적이시고 결국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가 없고 결국 AI로 대체되는 이런 시대에 부동산의 지형도도 달라질 거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는 인지를 하고요. 아마 그거는 인구 감소가 우리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거하고 맞물려서 주택 수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충분히 있다. 다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 하나만으로 주택 가격을 이렇게 예상하거나 전망하면은 또 다른 이제 그 단순 도식이나 혹은 이제 도마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이 수요적인 측면 외에도 공급도 같이 보셔야죠. 지금 그렇죠. 공급이 없잖아요. 그리고 주택 보급률이 지금 2019년 이후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04%에서 지금 102%거든요. 이 문제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의 어떤 흐름으로 보면은, 과거에 빌딩 샀던 사람들이, 땅 샀던 사람들이, 단독주택 샀던 사람들이, 상가 샀던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아파트만 사고 있거든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초과됐는데, 과연 이른바 AI만 가지고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런 좀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좀 더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런 주거보다는 이제 사람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가 문제, 특히 이런 것들이 아마 당장 아마 타격으로 다가올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신도시를 지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동안에 자족 기능을 최고 이상 어떤 목표로 잡았는데 그것도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약간 상가의 어떤 그런 공급 비중도 이제 맞춰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도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지방은 어떡할라? 자, 설명 좀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AI를 기준으로 이제 그 다음 변화될 게, 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조 관련한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제조 그러면 삼성, 현대, LG 다 제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권에 대부분 그들의 공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중산층들의 층이 얇아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로 거주 선호했던 대표적인 집값들 중에 뭐 물론 이제 연차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지역의 수요들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당연히 이어지는 거고요. 그냥 AI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어떻게 보면 평생소득에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AI를 기반으로 이렇게 산업구조가 재편되면 오히려 그 AI를 기반으로 그 플랫폼화된 경제의 탑승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은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강남의 초프리미엄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저는 더 돈독해진다라고 생각을 솔직히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AI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변화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입니다. 이번에 이제 오늘은 뭐 10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지방은 J턴하고 U턴이라는 표현을 제가 가지고 이제 좀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J턴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시단, 일반 시단이나 군단위에서 살던 사람들의 요즘 트렌드가 야, 여기에서 무슨 기회가 있다고 큰 도시로 가. 그래야 너도 뭔가 좋은 직장 다니고 하지. 이렇게 보내는 게 많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의 기회 요인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완전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유턴의 현상이라고 일본에서도 그렇게 부르고요. 근데 고향은 아니고 고향 인접한
광역시라든가 그 근처 큰 도시로 가는 걸 제이턴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현상들이 어떻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그거를 이번 또 세미나 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저도 한 가지 코멘트와 또 질문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좀 부소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특히 AI와 AI 로봇이 사람의 인력을 상당 부분 대체해 나가는 그런 움직임, 이게 부동산 시장에 분명 영향을 미치긴 미칠 거다. 근데 그 영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를 좀 제시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체감하고 있는, 예를 들면 두 개 기업의 사례를 좀 제시하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하나는 이제 어제 마침 그 위메포 예. 대표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일주일 동안 이제 출근을 하는 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전 직원이 출근을 안 하고 수요일 하루만 출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피스 사이즈를 완전히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 사이즈를 줄이니까 당연히 임차료가 급감해요. 고정비가 줄어들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도 생산성이 안 준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생산성이 안 줄도록 그만큼 이 디지털 플랫폼이 그러니까 워크 플랫폼 자체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내 솔루션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그렇게 했을 때 직원들도 만족하고 임차료도 줄고 생산성은 안 줄고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위메포가 이번에 처음으로 흑자 전환을 했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흑자 전환한 배경 중에 하나가 그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시 못할 AI 혹은 AI 및 디지털 전환에 따른 그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등등에 미치는 영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지난주에 만났는데 BCG 컨설팅,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제 한 임원 연구자랑 이야기를 하는데, 국내 외 모든 BCG 컨설팅 이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리서치 어시스턴트를 다 뺐대요. 왜냐면 AI를 도입했고, 그러니까 AI 중에 챗GPT 중에 리서치 버전이 따로 있어요. 리서치 버전으로 도입해서 모든 연구진이 다 AI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시스턴트와 함께 일을 하다가 어시스턴트를 다 빼고, 근데 이게 더 비용 효율적이라는 건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그런 움직임이 BCG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컨설팅 펌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데 리서치라는 영역을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좀 지적 영역이고 지식 노동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런 영역조차 AI가 상당 부분을 대체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명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겠구나. 또 제가 얼마 전에 SK 배터리 공장, 아틀란타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 현장을 다녀왔었는데, 차로 출발을 해서 10분을 달렸을 때 그 사각형을 다 못 돌아요. 그만큼 거대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리고 다녀와서 그 SK의 주재원을 파견할 주재원 교육을 참석했습니다. 했더니 그 주재원 인력이 20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전원이냐? 전원이래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과연 미국이 제조기지를 미국에 둘 수 있느냐라고 많은 분들이 의심해요. 왜냐하면 인력 문제, 인건비 문제 때문에. 근데 지금 짓고 있는 모든 공장은 첨단 공장이고 다 무인화하고 자동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어떤 경제와 부동산 시장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빼놓고 들여다보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도 굉장히 공감한다라는 첨언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맞아 말씀. 이건 그냥 첨언이고, 이따가 또 주셔도 그래. 좋고. 두 번째는 이제 네. 질문입니다. 네. 굉장히 의미심장한 페이지를 제시해 주셨었어요. 맞아요. 예. 발제 중에. 네. 근데 이 중에서 네. 그러니까 소위 강남 다음은 이곳이다라는 건데, 예. 느낌이. 예. 그죠? 그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디냐고요? 아니, 어디냐는 걸 아니더라도 네. 다 나와 있잖아요. 저 동그라미를 표시한. 동그라미 그러니까 찾아오고. 어떤 근거로 이게 좀 주목된다. 아. 살짝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네. 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래 상급지는 그 옆으로 이게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개발 그 인프라라든가 정주 여건의 여러 프리미엄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인접한 곳이기 때문에 네. 옆으로 자꾸 퍼져나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의도라든가 종로가 최상급지였는데 거기 진입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약간 배우지처럼 개발됐던 게 마포 공덕인데 공덕이 이제 상급지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이제 강남 쪽에서 바로 길 건너 있는 성동구에 있는 성수나 이런 쪽도 금호동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초 넘어 있는 이제 동작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지금보다도 앞으로 더욱더 이건 뭐 거의 확정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지역들을 제가 동그라미로 일단 표시를 해놓은 건데 특히 저는 그 중에서 동남권에 큰 동그라미를 그렸던 것도 우리나라 첨단 그 기업들이 거기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해놓은 건데 저 큰 동그라미 안에 희비는 좀 이제 바뀔 것 같다. 특히 앞서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세종시 자문위원도 한 5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저희들끼리 이런 소리를 했었습니다. 세종시의 집값을 폭락시키는 가장 결정적인 건 주요 공무원들, 부처들이 재택근무를 허용하면 끝이다. 누가 거기 가서 살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세종 가서 일하면 되고 나머지는 서울에 있다라고 하면 세종시 아파트를 누가 채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AI가 아까 우리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모든 부동산 흐름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특정 지역에 그렇죠. 특정 공간에 대해서는 굉장한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파괴력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박정희 교수님 굉장히 그 인사이트가 저는 탐복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지금 평택이 그동안에 엄청나게 이제 성장 지역으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건 지금 미분양의 무덤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 이제 건물만 지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제가 박정희 교수님 그 인사이트를 통해서 조금 부동산 시장을 접목을 해보면은 가면 갈수록 결국 도심 쏠림 현상, 외곽의 어떤 그런 뭐 이런 침체 가능성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저는 이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제 강의 때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호 교수님의 발제와 또 그 주제로 한 심층 토론을 단행했는데요. 박종호 교수님 요즘 턱선이 굉장히 날카로워지셨어요. 근데 정말로 마라톤을 즐기세요. 거의 매주 마라톤을 진짜요? 네. 굉장히 많이 뛰세요. 많이 드셔야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마라톤 세미나도 마라톤 세미나.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원데이 세미나 아닙니까? 네, 원데이 셈이야죠. 심지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트라이애슬론, 달리기, 자전거, 수영까지 하는 트라이애슬론 참가자입니다. 제가 크레이지 보이라고 별명을 붙여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우리가 트라이애슬론 세미나 이렇게 한번 생각인데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7월 26일 날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정말 쭉 달리는 마라톤 세미나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박종호 교수님이 오늘 살짝 발제를 해주셨지만 더 깊이 있게 어떤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더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평생에 한 3번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단추를 저는 제가 다른 악의적인 의도는 없어요. 내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역할도 누군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첫 단추를 서울에 진입하기엔 약간 돈이 모자르는데 아니면 대출을 왕창 껴야 되는데 그럼 저는 어디로 수도권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 우리 마라톤 세미나 할 때마다 정말 많이 마주쳤잖아요. 네. 이번에는 특히 그런 분들이 좀 더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조금 더 잔잔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걸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역시 우리 같이 토론에 참여하는 이 네 분의 각각의 발제와 또 마무리로 여러분들과의 심층적인 직접적인 토론 이것을 통해서 거의 여러분들의 해당 사례가 될 만한 그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는 기회고요. 여러분 참석하실 땐 꼭 중요한 질의를 하나 갖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본 영상 댓글을 보시면 맨 위에 상단에 댓글이 있어요. 고정 댓글. 그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참여 링크를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마무리하고요. 마지막 발제죠. 박원갑 수석님의 발제를 박수로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